어릴 때 별명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 별명이 순이, 순둥이라고 해서 순이라고 친구들이 매일 놀렸던 기억이 나요. 저는 참 그 별명이 너무 촌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하기 싫은 별명이었는데 요즘 세상에는 그 별명을 가진 게 어떻게 보면 참 희귀한 거구나 느낄 때가 있네요. 어려서부터 저는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와서 그런지 늘 위축되어 살았습니다. 시험 점수를 못 받으면 동생이랑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공부를 해야 했고 그렇게 집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저는 악착같이 공부해 서울 명문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뒤로 집에서 나와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저희 집은 지방이라 통하기 어려워 제가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집 때문도 있어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정말 이런 게 행복이었나 싶을 정도로 자유로운 생활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친구들과 밤새서 공부하는 것도 좋고 시험을 조금 못 봐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고 늦잠도 잘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친구들과 함께 먹을 수 있어 타임머신이 있다면 어떤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대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 대학생활에서 저를 더 행복하게 해주었던 건 바로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는 저랑 함께 입학한 동기로 처음에는 친한 친구였다 어느샌가 서로가 마음이 생겨 연애하게 된 케이스로 남자친구가 군대 갔을 때도 기다려줄 정도로 저희 사랑은 돈독했죠. 남자친구는 근데 저보다 더 힘들게 살아와서 제가 더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아 대학생활 때 이혼하시고 남자친구는 그 뒤로 집을 나와 혼자 산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밥이나 반찬도 가서 많이 해주고 서로 가족처럼 의지하고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함께 20대를 보내고 30대에 우리는 더욱 견고해진 사이로 서로 원했던 곳에 취업을 했고 안정적으로 연애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취를 하는데 자취방에서 자주 가서 며칠씩 있다 오고 하니까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보고 한 번은 우리 그냥 같이 살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프로포즈야? 라고 물으니 정말 반지를 준비했더라고요. 내 인생에 결혼이 있을까 싶었는데 프로포즈를 막상 받으니 정말 몽글몽글한 마음이었습니다. 서로 나이도 찬지라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기로 해 처음 부모님을 정말 오랜만에 뵈러 갔던 날 저희 부모님은 예전에 알던 부모님이 아니셨어요. 많이 변하신 모습에 내가 너무 못되게 엄마 아빠한테 굴었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인사시킨 남자친구를 너무나 좋아하셨고 그 뒤로 남자친구네 집에도 인사가기로 했어요. 남자친구 또한 집과 사이가 안 좋은지라 처음에는 그냥 간소하게 결혼을 원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꼭 인사드리라고 당부하셔서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남자친구네 아버님을 뵈러 갔죠. 뵈러 간 날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TV에서만 보던 인테리어 집이 제 눈앞에 있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맨날 친구들한테 얻어먹고 되게 짠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빠가 사업체 몇 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작은 사업인 것보다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큰 회사였나 봐요.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식은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식사 내내 시큰둥했지만 아버님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어머님도 따로 인사드리고 결혼 준비가 척척 되어가고 저희는 순탄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에 다녀와 아버님께 다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땐 아버님의 입에서 말씀하신 소리는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였어요. 저희한테 이제 너희가 결혼했으니 재혼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남자친구 아니 남편이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물어보니 1년 전부터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간소하게 가족들만 만나서 식사하고 인사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한다고요. 상대방 여자는 아버님보다 무려 10살이나 어리지만 성숙하신 분이라고 저희한테 잘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사랑과 전쟁에서나 볼 법한 시어머니 두 분이 나에게도 생기는 건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절대 안 간다고 내가 왜 가냐고 난리를 했지만 그래도 아빠고 이혼하시고 나서 재혼하시는 건데 자식들이 반대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설득 끝에 그 식사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식당에서 처음 본 아버님의 여자친구 아니 새어머님은 되게 단아하고 고우신 분이신 것 같았어요. 미술관 큐레이터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불어부터 영어, 일본어까지 4개국어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그 식사 자리에서 자기 가족들과 불어로 대화를 하는데 우리와는 결이 다른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남편이 시댁에 자주 가지를 않으니 새 시어머니와 그렇게 자주 마주칠 일은 없겠지 싶었죠. 근데 제 생각과 정반대로 돌아간다고 해야 할까요? 새어머님이 남편이 아닌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물론 며느리는 맞지만 식당에서 처음 본 게 다인데 저보고 전화와서 점심 식사를 우리 여자들끼리만 하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해서 회사에 반차를 내고 새 시어머님을 뵈러 갔다 왔어요. 카페에서 새 시어머님을 기다리는데 저기서 걸어오시는데도 의상이 꼭 영국 황실에나 있을 법한 옷을 입고 나오신 거예요. 사실 좀 그 모습이 웃겨가지고 저도 모르게 컥 했는데 그걸 보신 것 같더라고요. 민망해서 바로 식사를 시키고 먹고 있는데 새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온 것 같더라고요. 전화 내용이 불어로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잘 모르니 그냥 밥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아, 우리 새아가는 불어 잘 모르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스터디 모임에서 많이 해서 하는데 불어는 배운 적이 없어서 잘 못한다고 라고 했죠. 그랬더니 저보고 자기랑 대화를 하려면 불어를 배워야 한다고 밥 먹고 불어책을 사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직종과도 불어는 전혀 다른 분야인데 제가 새 시어머니랑 이야기하려고 불어를 배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이 너무 바빠서 무언가를 배울 시간이 많이 없다. 시간이 나면 배우겠다 했는데 지금 자기가 두 번째 부인이어서 시어머니로 생각을 안 하냐고 갑자기 저를 빤히 보며 물어보시는데 이건 대놓고 저를 놀리시는 거 아닌가요? 더 이야기해봤자 서로 기분만 좋지 못할 것 같아 우선 책을 사고 회사에 가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후다닥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밤에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앞으로 전화 오면 잘 받지 말고 회사 바쁘다고 둘러대는 게 좋겠다고 했죠. 그 뒤로도 새 시어머니는 몇 번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문자로 지금 회의 중이라고 하고 피했습니다. 그러자 새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저를 보러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찾아온 이유가 이번에 집들이를 하는데 며느리를 보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 저보고 오라고 초대장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날은 회사에 일이 많아서 어려울 것 같다고 해도 저에게 시간을 맞춘다고 꼭 오래요. 심지어 따로 아버님이 전화 오셔서 오라고 막 그러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시댁으로 건너갔어요. 남편은 야근이라 저보고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또 그럴 수가 없어 넘어갔죠. 가서 밥 먹고 차 마시는데 아버님네 집에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이모님이 계시는데 제가 민망할 정도로 이모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시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가사일을 도와주시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만 너무 작은 것까지 솔직히 시키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 자꾸 이모님을 시키길래 혼자서 일하시기 그러시니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분이 갑자기 불어로 뭐라고 하는데 안 좋은 말 같았어요. 그 뒤로도 불어로 자기네들끼리 좋다고 웃고 떠들고 이모님이 조금만 실수하면 신경질을 팍 내면서 불어로 욕 같은 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좋지 못한 식사 자리를 하고 와서 그런가 집에 와서 긴장이 풀리니 두통이 밀려오더라고요. 두 번 다시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겠노라 다짐했죠. 며칠이 지나고 또 새 시어머니가 전화가 오는데 한두 번 정도 받지 않았어요. 회사가 너무 바쁘기도 했고 또 뭐라고 하실까 두렵기도 해서요. 그랬더니 문자로 전화 받아요? 라고 왔네요. 퇴근하고 회사가 너무 바빠서 전화드릴 틈이 없었다고 하니 이번에는 저보고 쇼핑몰 같이 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는데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지 고민된다고 좀 봐달라고요. 제가 친구도 아니고 알겠다고 또 하고 주말까지 새 시어머니랑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계속 끌려다니고 짐 들고 거의 비서처럼 따라다닐 것 같아요.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너무 저를 편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서 쇼핑을 다 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회사가 너무 바빠서 주말에도 이제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죄송해요. 라고 말씀드리니 저보고 한 달 월급이 얼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정도 받는다 하니 저보고 갑자기 생각보다 많이 못 받네. 일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 적다.
차라리 나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 더 이득이지 않아? 라고요. 원래 말씀을 잘 가려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니 화가 좀 났어요. 최대한 침착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바로 집으로 왔죠. 그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펑펑 우는데 결혼 생활이 뭔가 싶기도 하고 왜 나는 이렇게 거절을 잘 못할까 싶어 이런 제 자신이 답답했죠. 남편한테 말하면 남편과 아버님 사이가 나빠질 게 뻔해서 제가 참는 게 가족들한테 다 좋은 거다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후 새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와서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집으로 와서 같이 밥 먹자고 하셨나 봐요. 알겠다고 하고 선물을 또 준비 안 할 수 없어 준비해서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저에게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생일인데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이 드시고 싶다고 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그래야 자기가 좀 대접받는 기분이 난다고요. 저는 또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에서 음식을 이것저것 했어요. 그리고 시댁으로 넘어가서 거기서도 음식하고 집도 생일 파티 느낌 나게 꾸미고 하니 밥 먹을 때가 되니까 녹초가 되었네요. 너덜너덜해진 영혼이 가출한 채로 있다가 집으로 와서 그날 하루 종일 악몽에 시달렸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가고 지금은 누구나 가고 싶은 직장에도 다니고 있는데 제 인생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결혼 앞에서요. 결혼만 안 했으면 제가 이렇게 을이 될 리도 없잖아요. 근데도 제 성격 때문에 말 한마디 한 번 못하니 화병이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딱 이날로 제가 각성을 하게 돼요. 그날도 어김없이 새 시어머님 쇼핑 비서로 따라가게 되었어요. 따라다니다 보니 저번에 친정 부모님이 낡은 운동화를 두 분 다 신고 계시는 게 생각나서 백화점 간 김에 하나 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드리려고 저도 이것저것 좀 보는데 왜? 살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운동화가 낡아서 하나 사드리고 싶어서요. 라고 하니 저보고 새 시어머니가 갑자기 깔깔 웃으면서 여기 운동화 한 컬레에 얼만 줄 알아? 제가 브랜드를 잘 모르기도 하고 다 그게 그 제품 같아서 한 20만 원 정도 하나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매장에서 박장대소를 하시면서 뭐? 20? 여기에 20만 원짜리 운동화가 어딨어. 진짜 촌스럽다. 우리 새아가 나 따라다니면서 안목 좀 챙겨야 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옆에 있던 직원은 저를 보며 웃음을 참는데 제 얼굴이 정말 새빨간 토마토처럼 붉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선 갑자기 남자 운동화, 여자 운동화 한 컬레씩 고르더니 직원에게 이거 계산해줘. 우리 사돈댁이 이런 운동화 한 번도 못 신어본 것 같아. 진짜 안타까워서 내가 참 이럴 때 또 내가 하나 사줘야 되지 않겠어? 네, 사모님 50대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이랍니다. 라고 하고 저보고 가져다 드리려고 하시더군요. 그 운동화를 집에 와서 보는데 참 제가 많이 비참해져 보였습니다. 그냥 제가 살아온 날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브랜드의 운동화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고 새 시어머니가 사는 세상과 제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달라서 더 초라하게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알고는 있었습니다. 새 시어머니는 일부러 제 앞에서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 제가 못 알아듣는 불어를 하고 백화점에 데려가 네가 나 아니면 이런 데 와보겠니? 이런 느낌으로 저를 무시하고 너는 나보다 밑이야. 이런 식의 느낌으로 저를 대하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너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서 어른들에게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리, 싫은 소리 안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백화점에서의 일은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회사가 끝나자마자 불어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불어학원부터 인간까지 들으면서 다시 새 시어머니가 나를 그 불어 모임에 초대하기를 바랬죠. 제 바람대로 이루어졌는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 모임 사람들이 온다고 이번에는 제가 그때 한번 해드렸던 음식이 있었는데 그게 맛있다고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저는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모임을 마주치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제 앞에서 또 불어로 막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 참 가관이죠. 니네 며느리 우리말 못 알아듣는 거 보니 너무 웃겨. 우리가 자기 욕을 해도 모르잖아. 맞아. 우리 며느리 착하긴 한데 얘가 너무 느려. 그리고 집도 가난한 것 같아. 글쎄 저번에 백화점 갔는데 너희 그 브랜드 알지? 나보고 20만 원 정도 하냐고 묻는 거야.
내가 정말 쪽팔려서. 정말 나는 돈 없는 사람들 이해 안 되더라. 돈이 없으면 겸손해야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 자기네 식사 도우미 해주는 분도 좀만 쓰다가 내보내. 오래 하면 자기가 손때 탄다고 생각해. 진짜 재수없지 않냐? 아니 나는 내보내고 싶은데 우리 그이가 이모니 음식 솜씨가 좋다나 뭐라나 자꾸 그런 소리만 늘어놓니 지금 좀 꼬시고 있어. 이런 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고개 숙이고 밥 먹고요. 그리고 갑자기 강남에 정말 비싼 와인바가 있어요. 거기는 예약을 해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룸에 들어가서 먹으려면 VIP만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시모 친구 한 명이 거기 와인바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 지인이라고 오늘 좀 한가해서 룸을 못 가고 그 바로 되어 있는 긴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는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갈래?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잘 안 따라가지만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나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앉으니 그때부터 거기서도 자기네들끼리 불어로 대답하고 불어로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의 80%가 아마 남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와인을 따라주다 와인이 좀 손에 흘렸는데 직원이 실수한 건 맞지만 갑자기 새 시어머니가 와인잔을 바닥에 쾅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안 통하는지 한국말로 막 따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와서 죄송하다고 다른 와인으로 바꿔드리겠다고 새롭게 와인을 가지고 와서 먹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한 말이 아직도 안 잊혀져요. 쟤네는 멍청해서 내가 일부러 깬지도 모를 거야. 솔직히 저 와인 맛이 별로라 다른 거 먹고 싶었는데 2개 다 지불할 필요 없으니 하나는 깨트리면 우리가 돈 안 내도 되잖아? 저 와인 한 병에 얼만데 맛있게 먹는 게 좋지. 그러니 일부러 와인잔을 깨고 새로운 와인을 받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참 보고 있는 내내 웃겨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툭툭 치더라고요. 너 민정이 아니니? 결혼식 때 보고 안 그래도 어제 너희 아빠랑 네 얘기했는데 여기서 딱 만나네. 아빠 오랜 친구분이셨어요. 저도 너무 반가워 인사를 하니 매니저들부터 다 저를 쳐다보았죠.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다시 앉는데 저보고 시모가 누구냐고 묻더군요. 아빠 친구분이시라고 룸 가고 싶으면 매니저한테 얘기한다고 하니 들어가실래요? 라고 하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면서 비웃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저도 불어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시어머니부터 그 친구들까지도 저를 빤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아랑곳하지 않고 불어로 정말 다양하고 많은 문장과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니네가 불어를 하는 거 발음도 틀리는데 어디서 자꾸 불어로 사람 무시하려고 하냐고 라고 하니 다들 어버버 하더라고요. 저보고 너 가난한 집 딸 아니었냐면서 그러길래 불어는 진짜 몰랐고 배운 거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가난하다고 말한 적 없다.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지. 라고 했더니 시모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건물 월세를 받는데 그 건물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저희 지역에서는 부동산 하면 저희 부모님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땅 부자기도 하거든요. 지금 저희 아빠 친구분도 유명한 건설사 사장님이시고요. 시모는 그때부터 저에게 알랑방구를 끼며 이야기하길래 불어로 시모가 좋아하는 와인을 따라드리면서 똑같이 말했어요. 어머님 저번에 통화 내용 들어보니 어머님네 쫄딱 망한 것 같은데 아버님 아세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직접 말씀드리려고요. 사치가 너무 심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쇼핑 못하고 와인 못 드셔서 어떡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제가 계산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한 푼이라도 아끼셔야죠. 곧 아버님과 헤어질 수도 있을 테니요. 라고 하고 계산하고 나왔어요. 저번에 어머님이 불어로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일부러 제 앞이라 그런 것 같은데 동생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가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은 모르시고요. 근데 제가 나오기 전에 식탁에 서류 두고 왔어요. 순하기만 했던 제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돈으로 무시하는 자 돈으로 갚아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대응을 해보았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은 집에서 쫓겨나셨어요. 알고 봤더니 아버님 카드로 정말 많이 긁고 다니고 집에 사실 땡전 한 푼도 없는 무늬만 공주였던 거죠. 알맹이는 거지고요.
근데 그렇게 제 앞에서 자랑을 해대니 저는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참느라 사실 힘들었네요. 저희 부모님은 돈을 정말 많이 버시더라도 저에게 늘 사람은 검소해야 한다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가서 옷이나 신발, 가방 이런 것 등에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는데 시모를 보니 제가 참 작아졌어요. 검소하게 사는 거라고 배웠는데 돈은 쓰라고 있는 건가? 제 신념이 무너질 뻔했거든요. 근데 그 신념을 잘 지켜 오늘 꼭 쓰기 위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 꼭 그 시모가 알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내년에 초등학생이 되는 아들을 둔 40대 엄마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기막힌 일을 많이 겪고는 하죠. 누군가 여러분께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제안을 한다면 과연 이해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한데요. 제 사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심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담실장이에요. 마음을 다쳐 아픈 분들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을 바로 저희 병원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아팠던 사람이었습니다. 울상이 되어 저희 병원에 찾아온 남편은 10년을 만났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그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심리 상담이 필요했었죠. 10년을 만났던 여자친구는 헤어짐을 구하는 동시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버렸거든요. 한마디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겁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남편은 결혼식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지만 경찰까지 오며 오히려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찍혔다고 해요. 병원에 찾아와서 제게 처음으로 한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게 없는데, 아니, 우리 내년에 결혼하자고 여자친구가 먼저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니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죠? 전 믿을 수 없어요. 이건 뭔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쵸?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우선 진정하세요. 김석호님, 여자친구와 관계가 두터우셨나봐요. 네, 저희는 10년을 만났고 내년에 결혼하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헤어지자고 했다고요. 그 이별이 믿어지지 않아서 매일같이 매달렸는데 정확히 헤어지자고 말한 지 일주일 만에 딴 남자랑 결혼하더군요. 결혼식장에 찾아가니 정신이 이상한 미친 사람이라며 모르는 사람이라고 경찰 불러달라면서 막 소리치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현재 김석호님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파악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검사를 해보려고 해요. 네, 뭐든 좀 해주세요, 제발.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알고 싶으니까 제발 좀 해주세요. 남편의 우울증도 심각했고 분노 조절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괴감과 자존감까지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 정말 본인의 자아를 놓은 상황이었죠. 본인이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할 정도였으니 이건 분명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를 도왔고 1년을 넘도록 꾸준한 치료를 성실하게 임한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좋아졌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정말 다행이지 싶었습니다. 마음을 다친 환자분들이 회복하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사실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거든요. 뿌듯함은 물론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환자분들 중 의지가 가장 강했고 너무 성실하게 임하셔서 제가 기억을 했었어요.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으셔도 말이죠.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우연히 남편을 다시 만난 곳은 고깃집이었습니다. 각자 지인들과 술 한잔을 하는 자리에서 만났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 혹시 심리센터 실장님 아니세요? 김석호님 맞으시죠?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에요? 너무 반갑네요. 잘 지내셨어요? 맞죠? 실장님, 반가워요. 멀리서 보는데 계속 실장님 맞는 것 같아서 인사를 할까 말까 고민했네요. 저는 뭐 실장님 덕분에 원래 제 모습 되찾고 완전 잘 지냈어요. 늘 감사해요. 아유, 제가 뭘 했다고요. 석호님 의지가 해낸 거죠. 아니요, 정말 실장님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이렇게 만나게 된 남편과는 웃기게도 자연스럽게 2차를 가게 되었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요즘 힘든 건 없는지에 대해서 소통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제는 저희 병원에 온 환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남성으로 보이더라고요. 제법 멘탈이 강해졌고 웃음이 많아진 그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 남편과 여러 차례 만난 끝에 진지하게 사귀게 되었어요. 환자와 이렇게 사적으로 만난 것도 처음이고 사귀게 된 건 아예 처음이라서 너무 신중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행복했고 참 기분이 좋았죠. 저는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제가 참 의지를 많이 했죠. 딱 2년 만나고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저는 인꼬부부라고 소문날 정도로 모든 걸 함께 했고 아이도 바로 생겼습니다. 임신을 했어도 전 여전히 근무를 했고 출산 직전까지 일을 했어요. 제 주변 지인들이 그랬거든요. 쉴 거면 차라리 애 낳고 쉬라고 말이죠. 애가 너무 예뻐서 두고 출근하는 게 발길이 안 떨어지니까 최대한 힘들어도 만상몸으로 출근할 때까지 하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말 예정이 일주일 전까지 일했어요. 저희 남편은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힘들게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벌 수 있을 때 벌고 싶기도 했고 전 제 직업을 사랑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자유로울 때 일을 자유롭게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예정일이 되었고 출산까지 무사히 했어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과 똑같이 생겨서 저는 무슨 남편을 낳은 줄 알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육아휴직 기간만 아이를 보고 회사로 복귀할 예정이었어요. 양가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실 상황이 아니라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낳고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작고 예쁜 아이를 어떻게 남의 손에 키울까 싶은 거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고 저는 결국 센터와 상의 끝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제 선택에 가장 좋아해줬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요즘 사건 사고도 많은데 제가 아이를 보면 믿음이 간다며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같은 마음이었겠죠. 저희 아들은 등 센서가 민감하게 작동하는 아이라서 내려놓기만 하면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안고서 어르고 달래는 게 결코 쉽지 않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또 얼마나 보채는지 진이 다 빠졌죠.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은 퇴근과 동시에 남편이 집에 오면 아이를 봐줬어요. 제가 아들 보면서 살이 너무 빠져서 그 모습이 안쓰럽다며 최대한 함께 육아를 해줬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함께 봐주다 보니 아이도 아빠에 대한 거부감 없이 잘 따르는 편이었고 덕분에 저는 못 잔 잠을 푹 잘 수 있었어요. 내색하지 않아서 그렇지 남편도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내내 일하고 와서 새벽까지 애 봐주고 겨우 잠드는 게 어디 쉬울까요?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서 저녁은 꼭 거하게 차려놓는 편이었습니다. 아들을 정말 어르고 달래서 말이죠. 고기와 생선을 참 좋아하는 남편이라 꼭 그렇게 차려주곤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서로 잘하면서 살다 보니까 시모도 별다른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고 참 예쁘게 잘들 산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기도 했어요. 시모 눈에도 제가 애 키우면서 자꾸 살 빠지는 게 보이니까 명절이나 시댁 행사가 있을 때 굳이 저를 부르지 않으셨고 최대한 시모 혼자 알아서 다 하시려고 하셨죠. 그 덕분에 저는 특별히 시집살이 같은 것도 없이 정말 편하게 지냈습니다. 오히려 시댁에 가면 더 편했어요. 애만 보면 밥 주고 치워주시니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전 시댁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남편과는 트러블도 없었고 그냥 저희는 너무 잘 지냈어요.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무렵 평온하던 저희 집에 큰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옆에서 제가 깜빡 잠이 들었고 새벽에 깨서 안방으로 가려고 나섰어요. 그런데 안방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던 남편은 방을 서성이며 누군가랑 전화를 했죠. 남편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는데 전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소라, 정신 차려봐. 너 술을 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어디야? 집에 갈 수 있겠어? 혼자 있는 거야? 대체 그 자식이 너한테 뭘 어떻게 한 거야? 어? 민주는 어디 갔어? 왜 혼자 있는 건데? 너 정말 이럴 거야? 나 속상해 죽는 거 보고 싶어? 너 어디야? 말해. 내가 지금 갈게. 알겠다고, 간다고, 지금. 윤솔, 너 정말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웃긴 거 네가 제일 잘 알지? 우선 갈 테니까 주소 보내.
누가 봐도 취한 여자랑 전화를 하는 듯 했고 새벽 3시에 그 여자를 만나러 가겠다는 남편의 모습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꽤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남편의 뒤를 쫓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급하게 아이방에 홈 카메라를 여러 각도로 설치한 후 동네 언니에게 톡을 보내놨어요. 언니는 남편이 새벽 5시 출근이라 아침 준비를 곧 해야 해서 일어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아이가 깨면 집에 가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살금살금 집을 나섰고 저는 뒤쫓아 나갔어요. 거리를 두고 남편을 쫓아갔고 도착해보니 한 여자가 길에 앉아있더군요. 남편이 다가가자 그 여자는 남편을 끌어안으며 오열을 했고 뽀뽀까지 했습니다. 오빠 진짜 보고 싶었어. 역시 나는 오빠밖에 없나봐. 나 오빠랑 그렇게 끝내고 벌 받았나봐. 나한테 다시 와. 그럴 거지? 응? 내가 기다릴게. 응? 나 정말 오빠 없이 못 살겠어. 우선 집 주소 말해 데려다 줄 테니까. 너 지금 너무 취했어. 같이 있자. 집에 가지 말고. 어? 여기 바로 뒤에 호텔 있어. 소라, 솔직히 말할게. 뜬금없이 새벽에 술 취해 전화 와서 이러는 거 나 좀 당황스러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한 걸음에 온 건 너를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잖아. 길바닥에서 뭔 일이 날 것 같아서 온 거야. 너 어차피 내가 올 때까지 안 갈 거잖아. 응. 그럼 호텔 가야지. 움직일 것도 알지? 나 집에 안 가. 오빠랑 같이 있을 거야. 너 정말 이럴 거야? 너 그렇게 한순간에 사람 버리고 떠나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는데? 너 때문에 1년 동안 나 병원 다녔어, 알아? 제정신으로 못 살았다고, 미친놈처럼 지냈다고. 이제야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래 정말? 왜? 내가 행복하니까 배 아파? 응, 배 아파. 처음부터 김석호는 윤설이고 윤설은 김석호였어. 그걸 내가 잠깐 놨지만 우린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 거고 오빠도 결국 나한테 올 거야. 그럼 나만 호텔에 데려다 줘. 정말 힘들어서 그래. 전 정말 손발이 다 떨렸습니다. 1년 동안 남편을 괴롭혔던 인물인 10년 만난 전 여친이 눈앞에서 남편을 꼬시고 있는 걸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 현장을 덮치지 않았습니다. 덮칠 만한 이유가 없었거든요. 우선은 침착하게 저들을 감시하기로 했죠. 호텔에 내려주고 집으로 갈 거라고 굳게 믿었으나 남편은 호텔 룸까지 전 여친을 데려다 줬고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곧 아들이 깰 것 같아서 집으로 우선 향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네요. 남편이 일어나야 하는 시간인 오전 7시가 되도록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아들도 늦잠을 자더라고요. 엄마가 속상한 걸 아는 건지 말이죠. 저는 도저히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이른 오전부터 맥주 한 캔을 원샷했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해볼까 했는데 거짓말할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8시가 되었을 때 남편은 허겁지겁 집으로 들어왔고 저와 눈이 딱 마주쳤죠. 깜짝아. 여보 일어났어? 놀랐지? 어디 갔다 와? 출근하다가 두고 간 게 있어서 다시 왔어. 나이가 들었는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당신이 언제부터 출근용을 입고 출근했어? 내가 정확히 4시에 일어났거든. 그때부터 지금 8시까지 어디서 뭐 했는지 말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출근하다가 잠깐 온 거라니까. 옷은 오늘 조금 편하게 입은 거야. 마지막 기회야? 새벽부터 지금까지 어디서 뭐 하고 왔어? 여보, 정말 왜 그래 오늘? 무슨 일 있는 거야? 저는 남편에게 제가 찍은 동영상을 카톡으로 보내줬고 보라고 했어요. 그걸 본 남편은 깜짝 놀라며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오해하지 마. 나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소리가 못 가게 해서 그런 거고 열받아서 와인 마시다 깜빡 잠들어 버린 거야. 정말이야, 믿어줘. 여보, 나 심리센터 실장이었어. 거짓말 할 거면 티 안 나게 해야지. 뭐하니 지금? 하나씩 말해줘봐. 술 먹고 깜빡 잠들었던 사람이 머리에서 샴푸 향이 나네? 아침에 가본 것도 아닌 것 같고, 그치? 그뿐이야? 당신 지금 팬티 뒤집어 입었고 안에 티도 뒤집어 입었어. 뭐가 그렇게 급했니? 온몸으로 티를 대면서 믿어줘? 웃기고 있네. 여보, 진짜 잘못됐어.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여보. 미안해. 응, 아니야. 미안할 거 없어. 당신이 즐기고 싶어서 즐긴 건데 왜 나한테 미안해?
아빠 없이 클 내 아들한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해. 자, 이거 당신 짐이니까 가지고 나가. 서류는 어머님 댁으로 보낼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고 남편을 울고불고 제 다리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런 남편은 확 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버렸죠. 그러자 문을 막 두드리며 남편을 매달렸고 저는 시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혜연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어머님 영상 보냈는데 그거 보고 다시 전화 주세요. 저는 시모에게 저것들이 찍힌 영상을 보냈고 그걸 본 시모는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미친 게, 혜연아, 우선 침착해라. 내가 천연 만나서 머리채를 잡고 아주 다 뜯어놓을 테니까 너 걱정 마. 알겠지? 아니요, 어머님. 지금 저희 집으로 오셔서 이 사람 좀 데리고 가주세요. 전 다른 거 몰라도 애도 있는 인간이 바람피는 건 용서 못해요. 바로 이혼이니까 데리고 가주세요. 시모는 한 걸음에 저희 집으로 왔고 그 사이에 아들이 깨서 저를 찾으며 울어서 제가 나갔습니다. 저는 아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힌 후 동네 언니네 집에 보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말했죠. 아직도 안 데려가셨어요? 이제 경찰 부릅니다, 정말. 야, 이 썩을 놈아, 정신 나간 놈아. 네가 지금 뭔 짓을 한 줄 알아? 네 마누라 같은 여자가 어딨다고, 세상에. 그 정신 나간 년을 또 만나? 너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정말 정신 차리고 살게, 너라면 용서해주겠냐? 나라도 용서 안 돼, 미친놈. 혜연아, 우선은 내가 이놈 데리고 갈 테니까 시간을 두고 좀 생각을 해보자, 시모는 남편을 끌고 갔고 제 앞에서도 엄청 맞았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자고 했으나 저는 이혼 서류를 시댁으로 보냈고 시모와 남편에게 미친 듯이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무시했고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남편이 아들에게 너무 다정한 아빠여서 아이가 매일 아빠를 찾으며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밥도 안 먹고 울고 또 울고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우는 아이를 끌어안고 같이 울기도 하고 달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러다 애 잡겠다 싶을 정도로 얘가 울 때 지쳐 숨이 넘어갈 정도였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와, 지금 바로. 남편은 한 걸음에 집으로 왔고 아들은 남편을 보자마자 달려가 한참을 울더군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쓰레기 같은 남편이지만 아이에게는 한없이 좋은 아빠인데 제가 생리별을 시켰구나 싶기도 하고 이별을 받아들이기에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구나 싶었죠. 결국 많은 대화와 고민 끝에 딱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한밤의 해프닝으로 정리하기로 했죠. 말은 그렇게 했어도 당연히 사이가 예전 같진 않았고 분노로 속이 답답하긴 했어요. 남편은 제가 소갈이를 하지 않도록 의심하며 괴로워하지 않도록 일부러 모든 걸 더 대놓고 오픈하며 믿음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대신 각방을 쓰긴 했습니다. 도저히 한 침대에서 잘 자신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산지 몇 년이 흐르고 저희 애가 6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애가 유치원을 다니고 어느 정도 커서 저도 일을 다녔어요. 다행인 건 이전에 다녔던 심리센터 실장 자리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워낙 사람 좋은 병원이라 이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대로라 너무 반가웠죠.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저는 이전보다 많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남편의 전 여친이 환자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솔님? 네, 안녕하세요. 왜요? 네? 아니, 저를 보고 당황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 아세요? 그럴 리가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희는 10년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제 실수로 그 사람을 놓쳤었고 다시 잡으려고 몇 년 동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애가 둘인데 숨어서 지내는 신세라 그런지 뭔가 서럽기도 하고 힘들어요. 이럴 때는 어쩌면 좋을까요? 그건 여기서 해결하실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랑 얘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사자 찾아왔잖아요. 그쪽, 아니 이제 좀 놔주지 그래요? 우리 애가 둘이고 두 집 살림하는 걸 지켜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쪽만 쿨하게 놔주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남편은 마음이 떴는데 그쪽만 그렇게 잡고 있으면 너무 수치스럽지 않아요? 나라면 너무 싫을 듯. 애가 둘이요? 내 남편 김석호랑 나은애가 둘이라는 거예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고
나더러 이혼해달라고 지금 직장까지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직업이 상담실장이라 그런가? 뭘 그렇게 질문하는 거야? 짜증나게. 그래, 그쪽 남편 김소커랑 애 둘 낳고 키우고 있다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연년생으로. 그쪽만 이혼해주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걸림돌처럼 왜 그러고 있냐고 물었잖아. 상담실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사전에 고지 후 녹음을 합니다. 역시 사전에 고지가 되었는데 그걸 몰랐는지 술술 말하기에 저 내용은 모두 녹음이 되었고 전 저 여자를 쫓아낸 후 바로 뒤쫓아 집 주소를 알아냈고 쳐들어갔어요. 가서 사진과 영상을 다 찍었고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대형 로펌에 가서 이혼 소송을 맡겼습니다.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제가 뜯어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뜯어먹어야 열이라도 덜 받죠. 사진 찍을 때 혹시 몰라 애들 칫솔도 다 들고 나와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둘 다 남편 친자가 아니더라고요. 아마 남편은 모르겠죠. 호구가 또 호구짓 한 거지 뭐. 저는 우선 이 일을 비밀로 해두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고 위자료를 왕창 뜯었고 상간녀 위자료도 굉장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자가 아님을 말해주면서 저것들은 풍비박산이 났고 남편은 시댁에서도 버림을 받았어요. 남편은 전 여친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난리를 치는데 그 꼴이 아주 웃기더라고요. 지들끼리 싸우는데 어찌나 웃기던지요. 시끄러운 모든 일은 다 끝났고 저희 애는 더 이상 아빠를 찾지 않습니다. 머리가 커서 눈치가 생긴 건지 저와 단둘이 살지만 저희 두 식구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가끔 시모가 반찬도 보내주시고 애 선물도 주시는데 이건 받고 있습니다. 본인 자식인 남편과 연을 끊었는데 손자라도 챙길 수 있게 해주자 싶어서 별말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처럼 잘 살아서 우리 아들 잘 키워낼 겁니다. 꼭.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7살 여자예요. 좋은 의도로 글을 쓰는 게 아님을 먼저 밝히며 너무 쪽이 별로 하소연할 곳이 없어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꼭 사연이 채택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 선배님들의 진심 어린 좋은 댓글도 필요로 하고요. 저는 한마디로 사고쳐서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임신을 하게 되면서 학교를 휴학하자마자 결혼을 했고요. 그 후 대학은 어찌저찌 졸업을 하긴 했으나 애를 낳고 나서부터는 애를 키우고 산 기억밖에 없네요. 그래도 결혼 6년 차라며 예전만큼 낯설어 힘들어하는 일은 없고요. 제가 사연을 적게 된 이유는 애 키우는 게 힘들거나 유별나서가 아닙니다.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제 젊은 시어머니 때문이죠.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어리세요. 저도 사고를 쳐서 아이를 낳기는 했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저보다 더 어린 나이였던 19살에 사고를 치고서는 남편을 낳으셨답니다. 남편이랑 제가 1살 차이니까 시어머니는 저랑 19살밖에 차이가 나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반백살도 살지 않으신 젊은 어머님이셨답니다. 제가 임신을 했었을 적에 어머님은 본인도 아이를 일찍 낳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만 키우고 살았다며 적극적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지금 당장이야 앞이 막막하고 큰일이 난 것처럼 느껴질 테지만 아이를 낳고 살아가다 보면 이게 얼마나 별일이 아니었는지를 알게 될 거라며 좋은 덕담도 많이 해주셨고요. 당장에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원망과 미움을 사고 있었던 저는 위로해주시는 어머님이 정말 신적으로 느껴졌었답니다. 꼭 성모 마리아를 보는 듯이 시어머니를 바라볼 때면 어머님 등 뒤에서 빛이라도 나는 듯 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어머님이 좋았었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처음 2년 정도는 시댁에서 지낼 요랑으로 시댁에서 합가살이를 시작했었는데요. 너무 가까이 그리고 매일같이 서로 얼굴을 보며 살아서였을까요? 저는 슬슬 시어머니에 대한 실망이 커져갔고 그도 모자라 부끄럽기까지 하며 뭔가 수모를 견뎌내야 했답니다. 수모 따위를 안 겪고 살려고 해도 어머님이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내시는 바람에 제가 민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곤 했어요. 예를 들면 같이 사는 내내 장이라도 보러 갈 때면 어머님이랑 제가 꼭 같이 집을 나섰거든요. 식구가 늘어났기에 어머님 혼자 나갔다가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게 무리여서 제가 선뜻 도와드리고자 함께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 태어나서 이렇게 목소리가 큰 사람을 처음 봤어요.
목소리뿐이게요. 뭐든 자기 주장이 맞다며 큰 소리로 떵떵거리며 우겨대는데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은 정말 살다 처음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장님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어머님은 늘 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아닐 텐데, 아닌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라는 대답으로 싸움을 거셨어요. 본인이 시장 사장님보다 물건에 대해서 아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 사장님은 국내산을 국내산이라고 해도 뭐라 하고 국외산을 국외산이라 해도 뭐라 한다며 저희 시어머니랑 격양된 채로 말씀을 나누셨고 그 끝은 늘 싸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 바닥에서의 싸움이었죠. 시비는 누가 봐도 저희 시어머님이 먼저 거신 것이었고요. 매번 장을 보러 가는 매주 혹은 격주마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쯤 되면 시장 입구에서조차 서 있는 게 쪽이 팔려서 안 갈 법도 한데 저희 어머님은 창피한 것 하나 없다며 아주 당당하게 시장으로 직진을 하셨어요. 오늘은 좀 다른 곳으로 장을 보러 가실 법도 한데 바로 저번 주에 말싸움을 한 시장 아주머니가 계신 곳으로 또 장을 보겠다며 직진을 해서 가시더라고요. 그 덕에 온 시장 사장님들은 저희 어머님을 무슨 원수 보듯이 쳐다를 보셨고 괜히 옆에 서 있던 저도 같이 흘기는 것도 같은데 장보러 나서는 길이 그보다 끔찍할 수는 없었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수 없다 싶은 마음에 몇 달 이 짓을 겪다가 그 후엔 저 혼자 장을 보러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예 어머님께 말도 없이 나가서 한 주 동안 먹을 장을 혼자서 사올 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나름 저만의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진상을 부리려는 어머님을 제 선에서 차단해 가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음 제가 분가를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밖에 동네 이웃들한테도 별소리가 아닌데 층간소음이라며 집에서 쓰는 빗자루를 들고 쳐올라가질 않나. 집 근처에 산책로가 있는데 담배도 안 피우면서 어디서 가래가 그렇게 나와서는 계속 퇴퇴하고 뱉어버리시질 않나. 집 앞에 버려야 하는 쓰레기 봉지를 다른 빌라존에 버렸다가 카메라에 걸려서 경찰이 출동하질 않나. 그 밖에 뒷목 잡게 만드는 진상짓을 너무 많이 부리셔서 동네 관할 경찰관들 중에서는 저희 어머님을 모르는 분이 없었답니다. 저랑 저희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는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마다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는 게 버릇이 되다시피 했고요. 참 별별 꼴을 다 보고 나서야 제가 학을 떼듯이 분가를 하겠다고 선포를 했고 남편도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줄까 겁이 난다며 바로 동의를 하곤 집을 나왔어요. 그렇게 따로 나와서 산 지가 올해로 4년 차입니다. 용케도 버티는 2년이었고 그 시간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저의 선입견을 아직 다 고쳐내지 못한 중이었어요. 겨우 거리를 두고 사는 중이었고 집이 멀던 이유로 어머님은 저희가 먼저 찾아뵙지 않는 이상 제 발로 만나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평소에도 아이 사진을 보여달라는 연락을 자주 해오셔서 대면함에도 불구하고 카톡 연락을 꾸준하게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입구 앞에서 친구들과 밥 먹는 모습으로 혹은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뒷모습 등등 구체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사진을 원하시는 바람에 저는 늘 시어머니의 입맛에 따라 사진을 찍는 게 버릇이 되다시피 했어요. 하여간 까다롭기로는 정말 1인자셨고 남이 불편해하거나 기분 나빠할 것이라는 배려 따위는 전혀 해주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러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중 하나인 제가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피해자가 되곤 했죠. 지금껏 결혼해서 살며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자면 정말 한 트럭인데요. 불과 지난 5월 시어머니가 차를 뽑게 되면서 전보다 더한 진상살이가 시작되었답니다. 어머님께서는 기존에 조그마한 자가용을 가지고 계셨으나 사고를 내신 이후로 시아버지가 다시는 운전하지 말라며 그걸 폐차시켜 버리셨어요. 먼저 들이받고는 잘못이 없다며 배째라를 시전하다가 온 가족들이 출동해서는 블랙버스를 보고서 상대편 차량 주인분께 열심히 사과를 했었더랬죠. 그때 기억으로는 시어머니 또래 운전자분만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도 못 건널 것 같고 마트에서 마주쳐도 흠칫거리곤 합니다. 저희 어머님 생각이 나서 말이죠. 오죽했음 시아버지께서도 차를 폐차시키셨을까 싶은 마음이 들며 충분히 이해가 갔고 그 이후 암묵적으로 시어머니께서는 다신 운전을 하지 못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글쎄 시어머니가 온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는 차를 뽑아오신 거예요.
중고차를 어디서 구매하셔서 말입니다. 친한 지인분 아들이 초보 운전용으로 타고 다니던 차를 판다고 해서 그걸 덜컥 사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 바람에 어머님은 다시 차를 몰게 되셨고 저는 어머님의 조수석에 앉아 시어머니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답니다. 시아버지랑 남편이 부탁을 하셨거든요. 평일 대낮에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저 하나뿐이니 저라도 어머님이 운전을 하실 때 옆에 꼭 붙어서 엄한 사람이 다치거나 욕먹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잔소리를 팍팍 해가면서라도 시어머니 버릇을 좀 고쳐놓으라고 말이죠. 저라고 별 수 있겠나요? 이미 진상 부리는 행동이 몸에 배어버린 사람인데 제가 옆에서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질 분은 결코 아니셨습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라도 옆에서 눈치를 주면 어머님이 최소한 눈치를 보는 척은 하실 줄 알았네요. 이미 교통사고를 한 번 내신 분이니까 운전을 하면서 전보다는 더욱 조심하실 거라고도 예상을 했고요. 하지만 이런 당연한 저의 예상은 완벽하게 빗나가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사고를 내본 사람이라면 더더욱 주변 차량의 존재에 신경을 쓰고 사소한 것도 조심스러워하면서 할 텐데요. 저희 어머님은 정말 예상을 빗나가셨죠. 인도 앞에 서 있으면서 멀쩡히 인도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빨리 지나가라고 클락션을 울렸던 날엔 저 진짜 조수석에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어요. 지나가는 행인이 여학생이니 망정이었지 어디 깡패라도 지나갔다가 그 꼴을 당했으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진짜 조수석도 앉아있을 곳이 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고를 냈었으니까 내가 이제 절대로 과속은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느리게 가속 페달을 밟으셨는데 그게 어찌나 느리던지 오고 가는 주변 차량들의 진로까지 방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가거나 아니면 아예 빠져서 비켜주라고 말씀도 드려봤지만 어머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지들이 알아서 가겠지. 라고요. 뭘 말씀드려도 자기 알 바가 아니라고 귀를 닫으셨습니다. 오고 가는 차량들이 운전을 똑바로 하라면서 클락션을 내내 울리는데도 아랑곳하지를 않으셨어요. 오히려 깃다갑게 자꾸 빵빵거린다면서 한 분은 창문을 열고 가운데 손가락을 찍혀 올려 버리셨습니다. 아, 그때 그 순간은 정말 제 인생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온 차들이 저희를 지켜보는데 작은 차 안에 운전자가 당당하게 가운데 손가락을 찍혀 올리니 저 멀리 있던 차량의 아저씨까지 창문을 열고는 소리를 지르셨어요. 운전 똑바로 하라고 말이죠. 흔히들 들어봤죠? 아줌마가 집에서 밥이나 차릴 것이지 왜 나와서 운전을 하냐는 말입니다. 전 이런 얘기가 90년대나 일어나는 말인 줄 알았는데요.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한 번도 아니 여러 번을 들었답니다. 운전 똑바로 할 거 아니면 집에 가 밥하라 소리를 귀에 딱지가 나도록 들었네요. 그 바람에 제가 시어머니를 부여잡고는 도대체 왜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거냐면서 리치도록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도무지 화끈거리는 얼굴을 도로 위에서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 이렇게 운전을 할 거면 차라리 내려달라고 말이죠. 그러자 저희 어머님 버스선은 정류장에 떡하니 들어가서는 저를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창문을 내려서 어디 버릇없게 시어머니한테 내려달라 말아야 내가 네 개인 택시기사냐? 라고 욕을 쏘아대셨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와르르 서 있는 정거장이었는데요. 모두가 저와 시어머니의 싸움을 목격했어요. 어머님은 욕만 남기고 호련히 그 자리를 떠나셨고 저는 혼자 남아 떠나가는 시어머니의 차량을 지켜보며 붉어진 얼굴을 숨기고 가느라 앨범 머리카락만 잡아 뜯었네요. 혹시나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 싶어서 두근거리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어 숨이 턱 막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언젠가 사고 칠 거라고 예상했던 어머님이 치고야 마셨어요. 고 기다리던 그 사고를 정말로 쳐내신 겁니다. 그날따라 왠지 시어머니랑 차를 같이 타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애사진을 보여달라고 전날부터 닥달을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시아버지가 병원을 가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님 혼자 가는 거라면 제가 그냥 알아서 가라고 했을 거지만 시아버지가 가신다고 하니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시어머니 댁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나가는 순간부터 시어머니 차를 타기 싫다면서 입이 대빨 튀어나오셨어요. 몰래 차를 산 것도 모자라
운전을 계속 하고 다니신다고 생각을 하니 화가 나셨는지 문 앞에서 시위를 하며 운전을 자기가 하겠다고 몰아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가 운전하는 차에 올라탔어요. 시어머니의 고집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병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소 불안한, 하지만 일단 가벼이 마음을 먹고 차에 올라탔는데 한 15분쯤 갔을까요?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식은땀이 순간 스쳐 흘러내리네요. 아버님이랑 대화를 나누며 최대한 긴장하시는 아버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있던 그 찰나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세 사람 모두가 앞쪽으로 쏠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꼬리타기를 하며 바뀌고 있는 신호를 따라 우회전을 하시다가 신호를 따라 정상적으로 출발을 한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근데 또 웃겼던 것이 그런 상황이면 저희가 모두 다 충격을 받아 오른쪽으로 쏠려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운전을 요상하게 하면서 우회전을 하시다가 그대로 앞부분을 다른 차와 들이박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충격을 받자마자 앞쪽으로 쏠렸던 것입니다. 사태 파악을 하느라 한참의 시간이 걸렸고 누가 봐도 우리의 잘못이란 건 알았는지라 아버님과 저는 뒷목을 잡으면서 할 말을 잃었어요. 둘 다 결국 또 터졌구나 하는 마음으로 허망하게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서로를 챙겼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당당하더라고요. 정말 쪽팔림이라고는 하나도 느끼지 못하는 건지 상대편 차량에서 운전을 어떻게 하냐며 막 나와서 보험을 부르며 어머님을 부르시는데 어머님은 누가 뭐 잘못을 했는데 차가 앞에서 오고 있으면 비켜줄 생각을 해야지 그걸 그대로 갖다 들이받고 말이야. 당신 깡패야? 이게 깡패가 아니면 뭐야? 라고 하며 막받아 치셨답니다. 그리고는 한참이나 걸려 사고 운전자와 말싸움을 하느라고 쉬지도 않고 소리를 질러대셨어요. 보험차고 뭐고 이미 중재를 시킬 만한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사건 해결은 어려웠고 그 타이밍에 저와 시아버지가 나섰죠. 어머님 좀 그만하세요. 라고 하며 저 멀리서부터 뒷목을 잡은 채로 소리를 지르며 다가갔습니다. 어머님은 얘가 왜 이러냐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넌 가만히 있어. 잘 알지도 못하는 게. 라고 입을 닫게 하셨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쪽팔려 죽겠네 정말. 어머님이 먼저 갖다 들이받고서 뭘 잘했다고 큰 소리예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먼저 하셔야지. 뭘 잘했다고 자꾸 쫑알쫑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고 먹는 배수인 줄 아세요? 다들 바빠 죽겠는데 얼른 사과드리고 보험 처리하세요. 제발 좀 그 입 좀 다무시라고요. 라고 주절주절 맞는 말만 골라서 했어요. 그러자 상대편 운전자뿐만 아니라 뒤늦게 온 경찰까지 다행이다 싶은지 네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라며 시어머니를 더 타일러보고자 했죠. 이제야 해결이 되나 보다 싶어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은 채 오히려 며느리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는 그 분풀이를 상대방 운전자한테 하셨습니다. 살짝 욕이 올라왔다가 결국 튀어나와 배 터졌고 그 바람에 빡쳐버린 상대 운전자분이 결국 용서는 없다며 서로 고성방가를 오가며 삐떠지게 말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그 상황에서 시아버지고 뭐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고요. 그저 죄 없는 사람이 피해만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경찰분께 이실직고를 했답니다. 시어머니가 100% 잘못을 한 거고 내가 뒤에서 다 목격을 했다고 언제든 증인이 필요하면 불러달라고 전화번호까지 남겼어요. 그리고는 그 상황을 얼른 벗어나야겠다며 오만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보고 있던 사고 현장을 혼자서 벗어났습니다. 정말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한참 멀리 떨어져 가고 나서야 며느라, 야 너 어디 가? 놔두고 어디 가냐니까? 라며 불러대셨어요. 중간중간에 씨라는 단어를 몇 번 첨가해 가면서 열불난다는 티를 팍팍 내기도 하셨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른 척 했고 그 길로 집을 향해 달려오고 난 후에야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시어머니의 차량에 올라타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시어머니 번호까지 단박에 차단을 해버렸어요. 남편한테도 바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어머님이 또 길 한복판에서 멀쩡한 사람을 쳐놓고서 발뺌하는 대형 사고를 쳤으니 그런 줄 알라 경고도 남겨놨고요.
남편은 또 우리가 사죄를 해야 할 일이 생긴 거냐면서 너무 속상해 했습니다. 도대체 나이를 먹을 대로 먹은 사람이 왜 그 모양인지를 모르겠다며 억울해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당장에 남편 속마음을 들어줄 여유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사고를 내긴 냈으나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솔리폰 하기도 했고 사고 후유증으로 마음이 계속 두근거리는 것이 기분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일단 저도 휴식을 취해야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른 척하며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정확히 하루 뒤 주말에 남편한테로 시어머니 전화가 걸려왔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난리도 아닌 채로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나 싶어서 귀를 쫑긋거린 채로 들어봤더니만 세상에 어머님이 사고를 낸 그 당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시아버지고 뭐고 다 버려둔 채로 혼자서 집으로 도망쳐 온 후 말입니다. 제 딴에는 시어머니를 모른 척하며 무시하기 위해서 혼자 도망을 쳤던 건데요. 글쎄 저희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혼자서 그 길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집으로 도망쳐 나온 그 사이 아버님은 그 길로 또 혼자 택시를 잡고 바로 가려던 병원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사고 현장에 남은 건 시어머니 혼자셨고 이미 상대편 운전자를 필요 이상으로 열받게 만들어버린 시어머니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상대편 운전자가 내뱉는 욕과 폭언을 들어가면서 욕바지가 되셨다고 해요. 엄밀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잘못을 저지르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니 욕바지라고만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가를 치르신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길로 충격이 크셨지만 진정을 할 새도 없이 어머님은 경찰서로 끌려가셨다고 하고요. 상대편 운전자분이 괘씸하다며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청을 하게 되며 이 일은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아무도 안 받고 시아버지도 집을 나가버리셔서는 어제 하루 집에 들어오지를 않았다며 겁에 질려 하기까지 하셨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그 길로 병원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은 채 동생분이 사시는 집으로 가서는 외박을 하셨다네요. 저는 저대로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하고 더러워 안 본다며 모른 척을 했었고요. 그와 더불어 저희 남편은 남편대로 시어머니가 사고를 당한 줄을 저에게 들어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뒤치다거리를 하기 싫다며 어제 하루 종일 핸드폰을 꺼놨던 겁니다. 결국 외동아들 하나만 키우시는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에 이어서 남편, 며느리까지 아무도 자기의 전화를 받지 않으니 경찰서에서 꼼짝없이 혼자 앉아 그 엄한 벌들을 두드려 받고 나오셨다네요. 상대편 운전자가 고소를 한다며 변호사까지 선임을 하는 사이 자기는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 앉아 하염없이 가족들을 기다렸다면서 울며 전화를 해서는 따지는데 진짜 속으로 꼬셔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어찌나 서럽게 울면서 어디 있었냐고 저희 남편을 찾는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우는 걸 들으면서도 아무 감흥이 없어 보였답니다. 오히려 또 저러신다면서 그래서? 그래서 뭐? 라고 퉁명스레 대답만 했고 시어머니의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그렇게 남들한테는 진상이란 진상짓을 잘도 부리더니 자기 아들한테 받는 무시와 멸시는 참기 힘드셨던지 더욱 크게 우시며 대답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거야.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라는 말과 함께 목이 빠져라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셨어요. 생전 처음으로 시어머니 입에서 잘못이란 말이 튀어나왔고 그 말에 펑 놀란 저희 부부는 다소 난감하긴 했으나 이따라도 버릇을 단단히 고쳐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전화는 끊어버렸습니다. 진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면 법적 조치도 달게 받으라는 말씀을 남긴 채 말이죠. 결국 찐상 부리기 좋아하는 우리 어머님은 민폐 운전의 끝판왕을 선보이다가 피해자한테 욕이란 욕도 먹고 고소도 당하고 경찰서도 끌려간 걸로도 모자라 자식 배우자 며느리한테 무시까지 받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셨답니다. 지금도 시아버지는 동생분 집에 계시면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계시고요.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 연락을 일절 무시하며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든 혼자 해결을 하게 만들어야지만 깨닫는 게 있을 거라면서 최선을 다해 어머님 연락을 끊어내는 중입니다. 뭐 어쩌겠어요. 평소에 잘 행동하고 살았음 이렇게까지 모른 척 하진 않을 텐데.
이게 다 어머님이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거죠 뭐.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